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타이로신, 시스테인, 세린 그리고 글라이신 합성 경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비필수 아미노산의 합성 경로가 필수 아미노산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 이유는 비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합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동물, 특히 우리 인간의 세포에 저러한 아미노산, 비필수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경로가 존재하고 그 합성 경로의 여러 가지 효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필수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효소들이 예를 들어서 망가졌을 경우 여러 가지 이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에도 그 얘기를 잠깐 드릴 텐데요. 그래서 언뜻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어느 게 더 생화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냐 교과서를 찾아보면은 당연히 필수 아미노산일 것 같은데 비필수 아미노산을 더 중요하게 다룬다. 왜? 비필수 아미노산의 합성 경로는 우리 동물 세포, 인간 세포에 존재하고 필수 아미노산의 합성 경로는 박테리아나 식물들에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간에게 덜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타이로신, 시스테인, 세린, 글라이신은 모두 비필수 아미노산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 페닐고리를 가지고 있는 이게 페닐고리죠, 그렇죠? 이 페닐알라닌에 대해서 로부터 타이로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보여볼게요. 페닐알라닌은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할 수 있는 섭취해야만 하는 필수 아미노산. 자, 페닐알라닌 이름 그대로 여기가 CH2가 아니고 CH3면 뭐예요? 알라닌이죠. 알라닌에 요 벤젠고리 링이 하나 붙어 있으면 요 페닐 그룹이라고 하죠. 페닐 그룹이 붙어 있으니까 이름은 페닐알라닌. 그리고 페닐알라닌의 요 고리에 수소 하나가 떨어지고 그 대신 하이드록실 그룹 OH가 붙어 있으면 뭐가 된다? 타이로신. R그룹에 OH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 3개가 있죠. 타이로신, 여기서 본 타이로신, 그리고 세린, 트레오닌. 프로테인 포스포릴레이션, 단백질 인산화가 될 때 주로 인산화가 많이 일어나는 3개의 아미노산이 바로 이 타이로신, 세린, 트레오닌이죠. 우리 세포 생물학 배울 때 신호전달, 단백질 인산화, 프로테인 포스포릴레이션 배울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세린, 트레오닌, 포스포릴레이션 그리고 타이로신, 포스포릴레이션. 특히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수용체들의 타이로신 잔기에 수용체들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들의 타이로신 잔기에 인산화, 포스포릴레이션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바로 이 타이로신의 OH 그룹에 ATP로부터 인산이 달라붙으면서 포스포타이로신이 되는 거죠. 인산화된 타이로신. 자, 어쨌든 다른 얘기가 길었고요. 우리 여기서 타이로신의 합성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타이로신은 페닐알라닌으로부터 만들어진다. 자, 여기다 OH를 붙이면 되니까 O2 분자 산소에는 산소 원자가 2개 있죠. O2 한 분자를 쪼개서 페닐알라닌에 OH 하나 붙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 효소 이름은 뭐다? 페닐알라닌 하이드록실레이즈의 코팩터인 테트라하이드로바이오프테린 BH4 이러한 코팩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하나 OH 하나 붙인다. 산소 원자를 쪼개서 여기서 나오는 산소 분자 하나를 쪼개서 여기서 나오는 산소 원자 하나는 얘에 붙이고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팩터에 나눠 붙인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산소 하나가 하이드록실기의 형태로 결합하는 반응을 모노옥시드네이션이라고 부른다. 간세포 등의 P450 모노옥시제네이즈 이런 것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페닐알라닌 하이드록실레이즈는 타이로신을 합성하는 데도 쓰이고, 자, 여기서 보듯이요, 그죠? OH가 붙어서 타이로신이 만들어지는데 또 반대로 페닐알라닌 또는 타이로신이 분해될 때도 이 경로를 거쳐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페닐알라닌이 분해될 때도 사실 타이로신을 거쳐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페닐알라닌 하이드록실레이즈라는 효소가 유전적으로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타이로신을 못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페닐알라닌이 계속
분해되지 못하고 체내에 축적되게 되겠죠. 페닐알라닌 대사를 못해서 페닐알라닌이 축적되어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기죠, 그죠? 페닐알라닌가 이것도 이로 바꿔야겠네. 그 질환을 페닐케토뉴리아라고 한다. 발달 질환이 생기는 거죠. 유전적으로 저 페닐알라닌 하이드록실레이즈의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기죠. 그죠? 뭐 경련도 생기고 여러 가지 발달 질환이 생겨요. 이거 뭐 이 효소는 사실 대부분의 효소가 모노머로 존재하지 않고 테트라머로 존재하는데 제가 이거 변명을 써놓은 거죠. 이 그림을 이렇게 하나로만 그렸으니까 실제로는 테트라머로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페닐케토뉴리아, 페닐을 대사하지 못해서 유린, 그 소변에 특히 이제 페닐알라닌이 많이 검출되는 그러한 질병이죠. 뭐 이런 사람들이 단백질을 통해서 페닐알라닌을 섭취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페닐알라닌은 뭐 단백질 내에서 그렇게 비중이 높은 아미노산은 아닌데 이 페닐알라닌을 과량으로 섭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어떤 경우 우리 페닐알라닌이 아스팔탐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공 감미료죠. 여러 가지 뭐 다이어트 콜라 이러한 무설탕 음료수에 이제 감미료로 단맛을 내기 위해서 많이 쓰이는 아스팔탐인데 사실 아스팔탐이 페닐알라닌으로 이루어져 있어 있다.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특히 뭐 닥터페퍼 뭐 다이어트 콜라보다 다이어트 닥터페퍼에 더 많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페닐알라닌이 들어있는 걸로 페닐알라닌이 들어있는 함유되어 있는 아스팔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악명 높은 게 가장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다이어트 닥터페퍼죠, 그죠? 그래서 이 페닐알라닌 대사를 못 하시는 분들은 페닐알라닌이 많이 들어있는 페닐알라닌으로 이루어져 있는 인공 감미료인 아스팔탐이 많이 들어있는 이러한 무설탕 탄산음료, 설탕만 안 들어있으면 좋겠는데 단맛이 안 나면 뭔가 심심하니까 이제 아스팔탐 같은 이러한 인공 감미료를 넣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아스팔탐 구조 볼게요. 아스팔탐은 artificial non-saccharide, 사카린은 아닌 거죠. 사카린이랑 다르다. 200 times sweeter than sucrose, 설탕보다 200배나 더 단맛이 나는 아스팔탐 인공 감미료다. 그래서 sugar substitute, 그렇죠? 설탕 대체품으로 뭐 식료품이나 뭐 음료에 특히 많이 쓰인다. 얘는 뭘로 이루어졌냐? 아스팔틱 애시드, 페닐알라닌, 다이펩타이드예요. 다이펩타이드. 아미노산 두 개가 연결된 거죠. 여기 아스팔틱 애시드, 여기 페닐알라닌. 그런데 페닐알라닌의 이 카르복실릭 애시드 부분에 여기 메틸 그룹이 붙어 있죠. 그래서 메틸 에스터예요. 그래서 뭐 브랜드 네임 뭐 이런 걸로 팔린다. 그래서 처음에 74년에 이제 미국 FDA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았다가 잠깐 1980년도에 사용이 금지가 됐던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서 하지만 소량을 먹으면 안전한 것으로 뭐 인정되어서 지금은 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죠. 사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이런 식품 첨가물들 사실 뭐 아미노산 두 개가 붙어 있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런 거의 독성이라든가 뭐 위험도를 나누는 기준은 저는 뭐든지 도즈라고 생각해요. 농도. 뭐든 많이 먹으면 좋지 않고 적당히 먹으면 괜찮다. 그죠? 뭐 탄 고기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해서 뭐 고기가 조금만 타도 막 가위로 잘라버리고 뭐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 불맛 좋아하시고 그러는 게 사실 탄 맛에서 나오는 거죠. 고기의 탄 부위가 10개 널리 퍼져 있으면 잘 안 보이니까 이건 괜찮다고. 근데 사실 모아보면은 한 군데 크게 탄 것보다 더 많은 탄 부분을 섭취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뭐 탄고기 같은 것에 있는 벤조파이렌이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잘 알려져 있는데 발암물질도 양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되죠. 우리가 뭐 사실 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에탄올 술도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고 많이 먹으면 발암물질이죠. 물론 술 같은 거는 안 먹는 게 좋긴 하지만 어쨌든 이 아스팔탐도 뭐 아주 과량을 섭취하지 않는 이상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소금, 소듐 클로라이드도 적당량을 먹으면 좋지만 예를 들어서 소금을 뭐 한 끼에 1kg씩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생명을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모든 도세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아스팔탐을 다이어트 콜라 뭐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섭취해도. 자, 그래서 타이로신이 페닐알라닌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필수 아미노산인 페닐알라닌으로부터 비필수 아미노산인 타이로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다른 비필수 아미노산인 시스테인,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있는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살펴볼게요. 시스테인, 비필수 아미노산인 시스테인 여기 있죠. 메타이오닌과 세린으로부터 만들어진다. 자, 아미노산 20개의 구조를 뭐 생화학 시간에서 다 외워라 그런 커리큘럼들이 많은데, 그런 교수님들이 많은데, 저도 뭐 이전에 몇십 년 전에 생화학 처음 배울 때는 다 외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외우면서 엄청 짜증났었죠. 이걸 다 정말 다 외워야 되나? 특히 외우기 힘든 거, 뭐 히스티딘 그런 거, 이 골이 어디에 더블 본드가 있는 거지, 뭐 헷갈리고, 지금도 잘 몰라요. 저도 헷갈려요. 하지만 중요한 거 몇 개는 기억해 두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OH 그룹을 R 그룹으로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 3개, 타이로신, 세린, 트레오닌, 그리고 카르복실릭 애시드 그룹을 R 그룹으로 가지고 있는 글루타믹 애시드, 아스팔틱 애시드, 그리고 베이식 R 그룹을 가지고 있는 뭐 알지닌, 뭐 히스티딘, 또 뭐 있지, 라이신, 이런 것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좋고, 또 하나 아미노산의 R 그룹 중에서 드문 원소가 있죠. 뭐가 있죠? S. 물론 나이트로젠도 드물긴 하지만 S, 황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이 딱 2개가 있어요. 여기 모두 등장하죠. 시스테인에 S 있고, 그리고 메치오닌에도 S가 있죠. 딱 2개예요. 메타이오닌과 시스테인. 이 중에서 메타이오닌 S를 가지고 있는 메타이오닌, 우리나라 말로 메치오닌은 필수 아미노산이라서 우리가 식물이나 미생물이 합성한 것을 우리가 음식으로서, 혹은 대장에서 대장균이 합성한 것들을 우리가 섭취하고, 요 시스테인, 또 하나의 설퍼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인 시스테인은 우리가 몸에서 누구로부터 만들어요? 메타이오닌으로부터 만든다. 왜? 메타이오닌이 황을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메타이오닌이 S, 설퍼를 제공하고, 그리고 요 세린은 시스테인 합성을 위한 탄소 뼈다구, 뼈대, 스켈레톤을 제공한다. 자, 세린 보시면 OH가 있죠. 시스테인 보시면 SH가 있어요. 올 그룹이라죠. OL. 이건 티올이라고 그러죠. 티올. 여러 가지로 화학적 성질이 OH, 알코올 그룹과 티올 그룹, SH 그룹 유사한 점이 많죠. 보기에도 비슷하고. 그래서 요 시스테인의 뼈대, 여기까지는 요 부분은 이제 세린이 제공하고, 요 S는 누가 준다? 메타이오닌. 그러면 우리가 대충 만들어지는 과정이 예측 가능하죠. 어떻게 만들어질지. 자, 그 만들어지는 과정, 메타이오닌과 세린으로부터 시스테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잠시 뒤에 보도록 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궁금증을 하나 이 공부를 하면서 해결했는데, 그걸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어렸을 때라고 해서 아주 어렸을 때가 아니고 대학원생 때, 뭐 20대 때면 어렸을 때죠. 요즘 대학원생들은 이러한 방사성 동위원소를 요즘은 방사성, 방사능 뭐 이런 거 하면 아주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으로, 사실 무시무시한 거예요.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든지 양의 문제죠. 양. 우리는 항상 어느 정도의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집중적으로 노출되느냐의 문제죠. 뭐 이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 이슈들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얘기는 좀 지양하도록 하고, 자, 어쨌든 저는 요즘은 많은 대체안들이 생겨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명과학 실험에서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예전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탄소가, 우리 탄소 대세에 대해서 생화학원에서 많이 배웠었죠. 탄소가 어떻게 뭐 이산화탄소가 광합성 여러 가지 반응들을 통해서 탄수화물로 들어가는 거, 여러 가지 단계들, 뭐 켈빈 벤슨 사이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그런 것들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해요. 자, 탄소 중에서 C14이라고 그죠? 이 탄소는 원래 질량이 12인데 14인 게 있어요. 그죠? 이는 방사성 동위원소라서 방사선, 베타선을 내면서 점점 붕괴해 가죠. 그래서 그 베타선을 측정하면은 뭐 가이거 뮬러 카운터라든가 이런 방사선을 측정할 수 있는 것들 장비를 동원하면은 이 탄소 중에서 C14이 어디로 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C14으로 표시된 이산화탄소 CO2를 갖다가 식물한테 노출시키고 저 CO2, C14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시된 저 탄소가 어느 식물 체내에서 어느 컴파운드, 어느 물질에 제일 먼저 끼어들었는가를 갖다가 실험을 통해서 규명해내면은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CO2가 들어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 1단계, 2단계 어디로 이동하는지 우리가 모니터를 따라갈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저러한 방사성 동위원소는 탐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었어요. 프로브로 가죠. 과연 탄소는 생체 내에서 어디서부터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렇죠? 이게 지금 마우스로 그리니까 잘 안 그려지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그래서 탄소를 우리가 모니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주로 C14이 주로 많이 방사성 동위원소로 C14이 쓰이고 이게 왜 자, 탄소의 방사성 동위원소는 실험에 많이 쓰이는 게 C14 그리고 논란이 많은 트리튬은 어디 쓰이냐? 수소를 모니터하는 데 쓰이고 제가 주로 많이 썼던 것은 인의 동위원소인 P32예요. P32 혹은 P33 이런 것들이 방사성 동위원소인데 포스퍼러스가 세포에서 여러 가지 분자들을 어떻게 끼어드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모니터하는 데 많이 사용되죠. 저는 뭐 특별히 단백질 인산화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P32를 굉장히 많이 썼고 가끔 S35도 썼어요. S35는 주로 어디 쓰느냐? 단백질 합성을 모니터할 때 많이 쓰죠. 단백질 새로 만들어지는 단백질을 모니터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세포를 키우고 있는데 이 세포에서 A라는 단백질이 얼만큼 새로 많이 만들어지느냐. 예를 들어서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에 주어진 24시간 동안 A라는 단백질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이 단백질이 원래부터 있던 양도 있을 테고 요 단순한 요 기간 동안만 만들어지는 양을 알기 위해서는 요 기간 동안 우리가 펄스 레이블링이라고 하는데 요 기간 동안 요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위한 단백질의 재료인 아미노산을 넣어주면 되죠. 그런데 아미노산 그냥 일반적인 아미노산을 넣어줘 가지고는 이 새로 만들어지는 단백질과 기존에 있던 단백질을 구분할 수 없으니까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시된 아미노산을 넣어줘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딴 데선 쓰이지 않고 단백질에서만 쓰여야 되니까 그죠? 뭐 탄수화물에서 쓰인다든가 뭐 지질에서 쓰인다든가 뭐 DNA에서 쓰인다든가 그러면은 이게 새로 만들어진 단백질인지 탄수화물인지 지질인지 알 수 없으니까 단백질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원소인 황을 갖다가 황의 방사성 동위원소인 S35로 표지해서 넣어주는데 어디다 넣어주느냐? S35가 들어가 있는 메타이오닌 그러니까 메타이오닌 중에서 메타이오닌에서 여기다가 그냥 황이 아닌 35번 S로 레이블된 메타이오닌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시된 메타이오닌을 예를 들어서 뭐 세포 배양 배지에 넣어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세포 안에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메타이오닌이 포함된 단백질들은 모두 다 그쵸? A라는 단백질 얘기 했었는데 얘가 여기 S35 메타이오닌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이 A라는 단백질에서 S35 방사성 동위원소 황에 해당하는 이 방사선이 이렇게 나올 테니까 이것을 여러 가지 방사선 계측기로 계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사선 양이 많으면 그만큼 A라는 단백질이 많이 만들어졌다. 적으면 그만큼 적게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S35 메타이오닌을 저도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때 황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은
메타이오닌뿐만 아니라 시스테인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왜 하필 시스테인 S35 시스테인은 사용하지 않고 왜 하필 S35 메사이오닌만 사용할까? 약간 궁금했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처음에 선점 효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생화학 공부를 하고 나니까 좀 집중적으로 하고 나니까 행간을 읽다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왜 S35 메사이오닌을 사용하고 S35 시스테인을 사용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 이 합성 과정을 생각해 보면 당연하죠, 그죠? 메사이오닌으로부터 시스테인이 만들어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단백질에 메사이오닌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시스테인도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메사이오닌은 특히 이 첫 번째 아미노산으로 분자생물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프로캐리오틱 박테리아의 경우에는 포뮬레이티드 메사이오닌이 모든 단백질의 첫 번째 아미노산으로 사용되고 유캐리오틱 셀 같은 경우는 메사이오닌이 사용되죠. 그래서 메사이오닌이 들어가 있지 않은 단백질은 거의 없는데 또 메사이온이 하나 정도만 들어있으면 시그널이 굉장히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왜 단백질 전체가 있는데 메사이온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면 이제 신호가 굉장히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신호가 많이 나올 텐데 한 군데밖에 안 들어있으면 신호가 적을 테니까 그렇죠? 물론 이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지만 메사이온만 가지고 시그널을 찾기에는 약간 부족한 점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메사이온은 별로 없고 시스테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테인이라는 게 실제로 메사이오닌으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 시스테인이 가지고 있는 S도 메사이오닌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어떠한 생물의 세포를 S35라는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지된 메사이오닌으로 표지를 하면은 메사이오닌뿐만 아니라 시스테인도 표지가 되겠죠. 좀 더 효과적으로 메사이오닌과 시스테인 두 개의 황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을 모두 다 방사성 동위원소 황으로 표지를 할 수 있는데 S35 메타이오닌을 사용하지 않고 S35 시스테인을 사용한다면 이게 뭐야 이게 노이가 뭐야 노이 뭐 스페인어 줄 알았네 not 이거는 뭐 교과서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제가 오타를 특별히 고치지는 않겠어요. not S35 시스테인 시스테인으로 표지를 하면은 메타이오닌은 레이블이 안 되고 표지가 안 되고 시스테인만 표지가 되기 때문에 표지에 방사성 동위원소의 표지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S35 메타이오닌으로 단백질을 표지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제 얘기가 됐죠, 그죠? 설명이 됐어요. 자, 케라틴이라는 단백질 머리칼 딱 케라틴으로 검색하면 뭐가 나와요? 구글 검색하면 머리칼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저처럼 이렇게 풍성한 머리카락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 시스테인이 굉장히 애증의 아미노산이에요. 왜? 뭐 머리카락이 좀 많이 빠지거나 약해서 고민인 사람들은 뭐 저도 어렸을 때부터 탈모가 진행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머리카락에 좋다는 약들 많이 먹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스테인이었어요. 왜? 시스테인 머리카락을 이루는 대표적인 단백질인 케라틴에 이제 시스테인이 많이 들어있죠. 머리카락을 이루는 케라틴이 굉장히 질긴 이유가 그 장력이 강한 이유가 시스테인들끼리 시스테인 그쵸? 시스테인들끼리 SH 시스테인이 가지고 SH끼리 이게 산화되면서 다이설파이드 브릿지 그죠? 이황화 결합을 만들죠. 이황화 결합이 만들어진 단백질들은 굉장히 구조가 탄탄해서 질겨서 장력을 잘 견딜 수 있으니까 이런 장력을 담당하는 단백질로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케라틴 같은 단백질이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머리칼이 잘 안 만들어지는 사람들은 이제 시스테인을 갖다가 보조제로 많이 섭취를 했는데 사실 그닥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하지만 저렇게 건강 보조제로 팔 수는 있다. 어떻게 써있죠? Healthy Skin, Hair and Nail. 가죽 우리 뭐 살 가죽에도 케라틴이 많이 사용되고 머리카락은 물론이고 우리 손톱 같은 데도 케라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케라틴에 많이 사용되는 시스테인을 먹으면 이런 것들에 좋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팔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시스테인만 팔긴 약간 미안하니까 여기다 비타민 B6, C 이런 것도 같이 넣어줘서 동시에 여러 가지 섭취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하지만 저런 걸 먹는다고 빠진 머리카락이 다시 나거나 그러진 않는다. 우리 머리카락이 뭐 탈모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등모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것은 딱 두 가지가 있죠. 우리
먹는 약, 그죠? 어, 그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개발되어서 이제 대신 그 부작용이 털이 많이 나는 것으로 확인돼서 뭐 피네스트라이드 이런 것들, 그리고 머리에 바르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 두 가지가 딱 있고, 이제 먹는 뭐 이러한 뭐 아미노산을 갖다 보충한다든가 이런 건 그닥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머리에 바르는 건 미녹시딜이죠. 미녹시딜. 미녹시딜은 이제 피부로 흡수하는 게 좋고, 이제 그리고 그 먹는 약은 이제 먹는 탈모 치료제는 주로 뭐 프로스카, 뭐 또 뭐 있지, 이런 것들인데, 주로 다이하이드록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그 남성 호르몬이 주로 그 탈모의 근본적인 원인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걸 억제하는, 생성을 억제하는 그러한 약물인데, 탈모 억제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먹었다가 굉장히 많은, 한 5년 전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안 먹으면 또 금방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사실 있기는 있죠. 다른 것에 비해서 뭐 그다지 없다,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쓰이고는 있지만,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의 선택은 개인의 선택으로 남겨둬야죠. 또 쓸데없는 얘기가 길었습니다. 어쨌든 시스테인, 머리카락을 이루는 케라틴에 많이 존재하는 그러한 아미노산이다. 그리고 시스테인은 뭐로부터 만들어진다? 메사이오닌으로부터 만들어진다. 그리고 시스테인과 메사이오닌 모두 황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두 개, 20개의 아미노산 중에 황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은 메사이오닌과 시스테인 두 개다. 자, 시스테인을 만드는 과정에 S-아데노실 메사이오닌이 생긴다. 자, SAM 굉장히 중요하죠. SAM 여기저기 많이 등장해요. S-아데노실 메사이오닌. 자, 메사이오닌을 갖다가 우리 메사이오닌과 뭐로부터, 메사이오닌과 우리 세린으로부터 어떻게 돼가지고 우리가 시스테인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죠? 세린은 스켈레톤을 제공하고 메사이오닌은 황을 제공해서, 자, 그래서 메사이오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황을 어떻게 세린에게 주느냐, 그 과정을 갖다가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메사이오닌, 뭐든 그냥 공짜로는 안 일어나죠. 자, ATP의 에너지가 사용돼요. 메사이오닌과 ATP 에너지. 여기서 이제 포스페이트가, ATP가 포스페이트를 3개 가지고 있죠. 이 중에서 포스페이트 2개가 떨어져요. 그렇죠? 파이로포스페이트. 또 하나가 또 떨어져요. 포스페이트. 그러면 뭐가 남죠? 이 부분 뭐라고 불러요? 아데노신. 요 염기는 아데닌. 아데닌에 라이보스가 붙으면은 아데노신. 그죠? 아데노신. 그죠? 아데노신. 자, 염기 이름은 구아닌. 구아닌에 라이보스가 붙으면 구아노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염기 이름이고, 아데닌은 염기 이름이고, 아데노신은 이 염기에 이 당이 붙은 형태이다. 자, ATP에서 인산 3개를 떼어뜨리는데 이렇게 분해되는 거 처음 봤죠? 파이로포스페이트, 포스페이트. 이거는 우리가 델타 G가 굉장히 네거티브겠죠. 왜? 얘는 또 나중에 파이로포스페이트가 2개의 포스페이트로 또 분해될 수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냥 ATP가 ADP 플러스 PI로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어쨌든 그만큼 여기서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여기서 나온 요 아데노신은 어디에 결합하느냐? 요 메사이오닌의 S에 여기 결합해요. S에 여기 결합하니까 S는 원래 이 결합팔이 2개인데 여기 하나 더 생기니까 플러스 차지가 생겨요. 이건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ATP에서 아데노신을 떼어서 메사이오닌의 S에 붙이는 반응을 누가 촉매한다? 아데노신을 갖다 메사이오닌에 붙이니까 이름이 메사이오닌 아데노실 트랜스퍼레이즈라는 효소가 이 반응을 촉매해서 뭐가 생기냐? SAM이라는, I am SAM, S 아데노실 메사이오닌이라는 게 생겨요. 얘가 번쩍번쩍 굉장히 멋있게 제가 표현을 해놨죠. 이 얘기는 얘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저기서 많이 등장하는 그러한 분자이기 때문에. 뭘로 유명하냐? 메틸 그룹 도너. 여기서 뭐 S 그룹을 준다, 요걸 준다고 그랬는데, 뭐 메사이오닌에서 뭐 황을 주기 위해서 뭐 황을 갖다가 여기 세린에 줘서 시스테인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메틸 그룹 도너 얘기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셈이 여기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셈의 주된 역할은
시스테인을 만드는 거라기보다는 여기 메틸 그룹을 갖다가 여러 가지 다른 분자에게 공유하기 위한 그러한 메틸 그룹 공여체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게 S-아데노실 메타이온입니다. 그래서 메틸 그룹은 여러 가지 메틸 그룹 트랜스퍼 반응에 많이 쓰인다. 얘는 메틸 그룹이 필요한 놈, 얘가 S-아데노실 메타이온으로부터 요 메틸 그룹 얘를 받으면 얘는 메틸화된 억셉터, 메틸 그룹을 받았죠. 그럼 얘는 셈은 뭘로 바뀌냐? S-아데노실 호모시스테인. 자, 요 R 그룹이 여기 아미노산이죠. R 그룹이 CH2SH면 그냥 시스테인인데 CH2가 하나 더 있으면은 호모시스테인이에요. 호모시스테인에 S에 아데노신이 붙어 있으니까 얘 이름은 S-아데노실 호모시스테인. S-아데노실 메타이오닌에서 메틸 그룹을 떼면 뭐가 되느냐? S-아데노실 호모시스테인. 별거 아니죠, 그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S-아데노실 호모시스테인은 어떻게 돼요? S-아데노실 호모시스테인은 이제 시스테인을 만들어야겠죠? 아데노신 그룹을 잘라버린다. 얘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뭐가 되냐? 아까 얘기했듯이 호모시스테인인데 여기서 여기만 딱 떼어버리면 시스테인이 될 텐데 사실 그 반응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이 백본은 어디서 왔어요? 메타이오닌에서 왔죠? 메타이오닌은 오직 시스테인에 합성해서 요 설퍼기만 준다고 했고 나머지 백본은 누가 가지고 있다 그랬죠? 세린에게 요 SH를 넘겨준다. 어떻게 넘겨줘요? 여기 OH하고 여기 SH 사이에서 여기서 H 하나 빠지고 여기서 OH 하나 빠지고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물이 만들어지죠. 물이 만들어지면서 세린과 호모시스테인이 결합해서 자 시스타티온 베타 신테이즈 시스타티온 자 여기 세린 요만큼 있죠. 세린 요만큼인데 여기 OH가 떨어져 나갔어요. 얘는 세린에서 온 거고 얘는 어디서 왔어요? 얘는 호모시스테인에서 왔어. 이게 결합한 형태가 뭐다? 시스타티온인데 자 이제 여기 요 위에는 여기선 세린에서 온 거라 그랬죠? 얘는 뭐지? 호모시스테인 그죠? 호모시스테인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S를 갖다 여기를 잘라주면 여기를 잘라주면 시스타티온 감마 라이에이즈 포지션이 감마예요. 감마가 여기를 자르면 이쪽 가서 붙고 나중에 시스타티온 뭐 베타 라이에이즈도 나오고 그래요. 여기를 딱 자르면은 이 호모시스테인이 가지고 있던 이 설퍼 그룹이 어디에 가서 붙는다? 세린에 가서 붙는 거죠. 세린에 가서 붙으면 세린 백본에 가서 붙는 거죠. 그러면 세린 백본에 S가 붙어서 뭐가 되냐? 바로 시스테인이 드디어 만들어졌다. 제가 그렇게 발음이 별로 좋지 않은지 몰랐는데 녹화한 걸 들어보면서 딕션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 저 대학 때 주변에 후배들이 제 때는 아니고 대학 후배들이 87학번 후배들이 특히 무슨 연극 같은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연극반 같은 거 연습하는 걸 제가 볼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발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중에다가 입술하고 코 사이에다 이렇게 볼펜을 끼우고 발음하는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이제 발음이 딕션이 좋아서 이제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나운서들도 그렇게 많이 연습한다고 하던데 이런 강의를 하는 사람도 그러한 딕션이 좋은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강의 평가를 들으면은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좀만 천천히 해주세요. 그런 평가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좀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남들 앞에서 말하고 그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예전에 대학의 강의 및 연구자로서 자리를 잡으면서 연구는 하고 싶었지만 사실 강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남들 앞에서 무대에 서는 게 좀 두려우니까 아무래도 요즘 성격 테스트 그럼 E보다는 I니까 저는 그래서 세미나를 한다든가 그런 거 좀 무대 공포증이 있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이제 말을 굉장히 빨리 하죠. 빨리 조금이라도 끝내고 이 괴로운 시간을 끝내고 싶으니까 그래서 강의 시간에도 너무 말을 빨리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 많이 고치고 있어요. 특히 이러한 동영상 강의 같은 걸 해서 모니터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발음도 또박또박하고 뭉개지지 않게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좀 더 앞으로 더 딕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할게요. 자, 세린의 OH를
SH로 바꿔서 시스테인을 만들기가 세린과 시스테인과 세린은 오직 이게 다른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성질도 굉장히 비슷해요. 왜? OH 올 그룹과 SH thiol 그룹은 화학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으니까. 어쨌든 이걸 단순히 싹 바꾸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 S아데노신 메타이오닌을 거치고 시스타티오닌을 거치고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간단한 것 같아도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여기서 이 프로세스가 우리가 S아데노신 메타이오닌을 거치는 이유는 이게 단순히 시스테인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와중에 메사이오닌으로부터 시스테인을 만드는 와중에 만들어지는 요 누구지? S아데노실 메타이오닌 얘가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쓰인다. S아데노실 메타이오닌이 이 반응뿐만 아니라 여기서 만들어져서 이 반응에서 만들어져서 시스테인을 만드는 과정에 만들어져서 다른 반응의 메틸 그룹 도너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렇죠? S아데노신 메타이오닌 샘은 메틸 그룹 도너로 사용된다. 안녕 난 샘이야. 앞으로 많은 생화학 반응에서 내가 메틸 그룹 도너로 활약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래서 미리 도장 찍으려고 아미노산 합성 과정 중간에 끼어들었지.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